손에 쥔 계약서가 떨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리는 건지 종이가 흔들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집이 없어졌다니. 제 집이, 30년을 살아온 이 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은행에서 받은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매 완료. 그 두 글자가 제 눈앞에서 번졌어요. 도대체 누가? 혼잣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85세의 그분. 눈치 빠르고 어딘가 깊은 속셈이 있어 보이던 그분이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분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서 위에 글씨만 보일 뿐이었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30년의 추억이,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남편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이 집 안에 있었는데 이제 다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어머니, 손주들 데리고 저희 며칠 여행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가족여행이라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이 집, 이곳에서 제가 살아온 지 벌써 30년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 일을 하며 손주들을 키우며 한 평 한 평 모두 제 손으로 지켜온 공간이에요. 벽에 걸린 손주들 그림, 창가의 작은 화분, 거실 소파의 낡은 쿠션. 하나하나가 모두 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떠난 그날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시어머니가 서류를 손에 들고 서성이셨어요. 저는 그냥 집 청소나 할 일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게 모든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화분 옆에는 손주 민수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가 보였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제 것일까요? 이 집, 이 추억들, 이 모든 순간들이요. 30년 전 남편과 저는 이 집을 처음 샀습니다. 작은 대출을 받아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장 일을 밤늦게까지 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갔죠. 손주들이 태어나고 이 집 마당에서 첫걸음을 뗐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집, 이 모든 건 내 손으로 지킨 집인데,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떠난 뒤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거든요. 자꾸 외출을 하시고 서류를 들고 다니시고 전화 통화를 하실 때면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뭔가 숨기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어요. 혹시나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 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이번엔 정장까지 차려입으셨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은행 좀 다녀올게. 은행? 왜 갑자기 은행에?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만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책장 사이에 끼워진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아니, 계약서의 일부 같았어요. 종이가 구겨져 있었고 글씨가 흐릿했지만 분명히 부동산, 매매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뭐지? 왜 이런 서류가 여기 있지?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서류 조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부동산 매매. 그게 우리 집과 관련된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시어머니는 왜 그런 서류를 갖고 계셨을까?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집이 사라지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제 집을 가져가고 저는 그걸 막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악몽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깼을 때는 이미 아침 해가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정말로 잘못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까지 들고 계셨어요.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냥 친구 좀 만나러 가는 거야. 별일 아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빛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숨기고 계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어머님의 이상한 행동들, 서류 가방, 계약서 조각, 은행 방문,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나가시고 돌아오실 때면 피곤한 표정으로 바로 방으로 들어가셨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네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빨리 처리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시는 걸까? 무슨 일을 빨리 처리하신다는 걸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를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죠. 하지만 매일매일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손주 민수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할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 손주가 자라온 이 집이 혹시 정말로 사라지는 건 아닌지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고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어머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자꾸 외출하시고 은행도 자주 가시고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친구 만나시는 거 아닐까?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저 계약서 같은 것도 봤거든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계약서? 무슨 계약서를 봤는데? 발견한 서류 조각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허락 없이 남의 방을 보는 건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매도인은 시어머니 성함이었습니다. 매수인은 모르는 사람 이름이었고요. 계약 금액, 날짜,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우리 집이 팔렸다는 거야?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집을 팔아버리신 거였어요. 계약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30년을 살아온 집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팔다니요? 그것도 시어머니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왜 이러시는 거지?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저는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를 직접 대면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머리는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셨어요. 순자야, 저녁 준비했니? 배가 고프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곧 드릴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실 수 있죠? 우리 집을 팔아놓고서요? 저녁 식사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계약서 생각뿐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있었어요. 은행 직원에게 우리 집 명의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 주소로 등록된 부동산은 최근에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계약서가 진짜였던 거예요. 우리 집이 정말로 팔린 거였습니다. 언제 매매가 됐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완료됐네요. 등기까지 넘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바로 며느리가 여행을 떠난 그 주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은행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제 집이 이렇게 사라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죠? 우리 집을 팔아놓고서요? 어머님, 제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그래, 어디 다녀왔니? 은행 다녀왔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이 팔렸다더군요. 어머님이 파셨다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도 알게 됐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집을 팔아버리신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순자야,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이에요. 어머님 30년을 우리가 이 집에서 살았어요.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왜? 순자야,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이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요? 우리 집을 팔아버린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순자야, 지금은 말할 수 없단다. 말할 수 없다고요? 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을 팔아놓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은 우리 둘의 분위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팔렸어요. 어머님이 팔으셨대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거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남편이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요? 우리 집을 팔아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입니까?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온화하던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30년입니다. 어머니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에요. 손주들의 집이라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 모든 게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빚이.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빚이라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래전부터 빚이 있었단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빚? 무슨 빚이요? 무슨 빚이 그렇게 컸길래 우리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까?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5천만 원. 아니, 이제는 이자까지 붙어서 거의 8천만 원이 되어버렸어.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 그렇게 큰 빚이 있었다니요? 언제부터 그런 빚이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20년 전부터야. 너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 전 그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사업 실패로 마음고생을 하시다가요. 하지만 빚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그날 밤 저와 남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라도 되돌릴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우리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고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만약 계약 과정에서 사기나 강요가 있었다면 또는 명의자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의 끈이 보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빚, 며느리 몰래 진행된 계약, 모든 것을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끝까지 싸워보자.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정말일까? 20년 동안 숨겨온 빚이 정말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우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빚이 정말 2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이게 다야. 저는 그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차용증, 이자 내역, 독촉장들. 정말이었어요. 빚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서류를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걸까요? 20년 동안 혼자서 이 빚을 감당하시다가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어머님,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희한테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희도 애들 키우며 힘들었을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모든 게 너무 비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팔다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방법이 없었단다.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저, 남편,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까지요. 손주들은 재워놓고 우리 어른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집을 파셨다고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 집에서 애들이 태어나고 자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저도 도울게요. 우리 집 반드시 되찾아야 해요.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계약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은행 직원에게 모든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이 매매 계약 언제 어떻게 진행됐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계약금이 입금됐고 이번 달 5일에 잔금이 완료됐습니다. 명의 이전도 같은 날 처리됐고요. 저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며느리가 여행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없는 사이를 노린 거였어요. 매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50대 남성이고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누군가의 투자 대상이 된 거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빚이 있었다는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다니.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손주 민수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집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한테 말했나 봐요. 저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할머니가 꼭 지킬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민수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저 이 집 좋아요. 없어지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네, 맞아요. 이 집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끝까지 싸워야 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우리 인생이야. 포기할 수 없어. 저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계약 과정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모든 걸 진행하셨는데 우리 명의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의 없이 진행된 거잖아? 맞아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죠. 변호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 정도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 절차를 밟아봅시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을 되찾을 방법이 생긴 거예요. 며칠 후 저는 매수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보기로 한 거예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매수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깔끔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집에 살던 정순자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매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사실은 그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제가 30년을 살았던 곳이고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동의 없이 파신 거라서 다시 되돌릴 수 없을까 해서요. 매수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계약했고 돈도 다 지불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희에겐 너무 소중한 집이에요. 손주들이 자란 곳이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매수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매수인은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산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입장은요. 우리의 30년은요.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물으셨어요. 순자야, 어떻게 됐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됐어요. 그 사람은 계약을 되돌릴 생각이 없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어머님, 그 빚 채권자가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을까?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채업자야. 20년 전에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찾아갔었어. 사채업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사채업자가 집을 팔라고 강요한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일 전화가 왔었어. 독촉하고 협박하고 나도 무서웠단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돌파구예요. 어머님, 그 전화 녹음한 거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몇 개 남아있기는 해. 저는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집 팔아서 갚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지요?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가 있어요. 사채업자의 협박 녹음이요. 변호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강요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바로 법적 조치를 시작합시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과 협박에 대해서요. 경찰은 진지하게 사건을 접수했어요. 이 정도면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기록이 명확한 증거니까요.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진술을 하셨어요. 20년 동안 저는 그 사람들한테 시달렸습니다. 원금은 진작 갚았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형적인 불법 사채 수법이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며칠 후 사채업자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저희도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갔어요.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1시간쯤 지나자
형사님이 나오셨어요. 일단 사채업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과 협박, 폭리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민사소송도 준비하세요. 저는 남편과 서로를 껴안았어요.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우리 집 반드시 되찾을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수와 은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무효 및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사채업자의 협박, 강요에 의한 계약, 그리고 공동 명의자의 동의 없는 처분. 이 세 가지만으로도 승산이 있어요. 첫 재판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30년을 살아온 집입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요. 시어머니께서 사채업자의 협박에 못 이겨 팔게 된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매수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고 저희 의뢰인은 선의의 매수인입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살펴보셨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 녹음 파일과 불법 채권 추심 기록이 명확하군요. 다음 재판 때까지 양측 모두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재판 준비를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저희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 씨, 우리가 증인으로 서주겠어요. 옆집 박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가 이 집에서 3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우리가 다 증언할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래층 김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내가 그 사채업자 놈들이 시어머니한테 협박하는 거 봤는데 몇 번이나 현관 앞에서 고함치는 걸 여러 번 봤어. 내가 증언해 줄게. 하나둘씩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저희 편이 되어 주셨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 싸움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 모두의 싸움이었어요. 두 번째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웃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박 아주머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정순자 씨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모범적으로 사셨습니다. 손주들을 키우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는다는 건 너무 부당합니다. 김할아버지도 증언하셨습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이 시어머니한테 협박하는 현장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큰 소리로 고함치고 문을 두드리고 정말 무서웠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은 강력한 증거가 됐어요. 매수인 측도 점점 불리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제게 속삭였어요.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채업자가 증인으로 소환된 거예요.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지만 민사 재판에도 출석해야 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증언대에 섰어요.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했습니까? 사채업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강요했습니까? 전화로 매일 독촉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서 압박했습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응,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어요. 매수인 측 변호사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양측 최종 변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올 날이 가까워졌어요. 선고일을 앞두고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다면 집을 영영 잃게 되는 건 아닌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는 없을 거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 이 집에서 함께 늙어간 사람. 여보, 만약 우리가 이기면 우리 집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남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선고일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법정에 갈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힘내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 명의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처분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본 법정은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계약은 무효이며 원상 회복을 명합니다. 매수인은 즉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그 순간 저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 법정을 나서며 남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잘 됐어요. 축하해요. 김할아버지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더라고. 손주 민수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집, 손주들이 자란 집, 드디어 되찾은 거예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시어머니가 멀리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맙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날 용서해 주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도 피해자셨잖아요. 20년 동안 혼자서 그 고통을 견디셨으니까요. 이제는 함께 극복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남편도 다가와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우리의 집으로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거실의 소파, 벽에 걸린 손주 그림, 창가의 화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어요. 이 모든 게 거의 잃을 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수고했어. 정말 잘 싸웠어. 우리 함께 지켜낸 거예요. 시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순자야, 내가 이 집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어머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테이블에는 제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평소처럼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건배. 남편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을 다시 찾은 걸 축하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우리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일상이 서서히 돌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순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은 구부정해진 그 등이 안쓰러웠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짊어진 빚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보며 웃으셨어요. 이제는 괜찮아, 너희들 덕분이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채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형이 선고됐어요. 불법 채권 추심과 협박 혐의였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그동안 갚았던 돈 중 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모두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됐어요.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자.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 이 집에서 함께 늙어갈 부부.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이웃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꼈어요.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거야.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추억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죠. 우리 정말 많은 걸 겪었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잘 이겨냈잖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함께니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가족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 같아요. 창밖에서 햇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순자야, 넌 정말 대단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걸 겪고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여보. 우리 함께 버텨왔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깊은 신뢰가 느껴졌어요. 며칠 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신청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순자라고 합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복지관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저는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집을 잃을 뻔했죠.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고 결국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걸 견디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뿌듯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집에 도착하니 손주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할머니, 좋은 일 하고 왔지.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수고했어. 저녁 준비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저는 행복을 느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편지였어요. 저는 긴장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순자님께 사채업자로부터 회수한 부당이자 전액을 송금해 드립니다. 약 3천만 원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 시어머니가 그동안 부당하게 지불했던 돈이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도 편지를 보고 놀랐어요. 이게 정말이야? 네, 변호사님이 회수한 거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부당하게 지불한 이자 다 돌려받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니? 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20년간의 짐이 드디어 완전히 내려놓은 거였어요. 그 돈으로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써야 할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부는 손주들 교육비로, 일부는 집 수리비로,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나머지는 어렵게 사시는 이웃들을 돕는 데 쓰면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순자야, 정말. 그래도 되겠니? 네, 어머님.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야죠.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복지관을 통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로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게 맞아받은 만큼 나누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야. 어떻게 그 힘든 일을 견뎌냈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였기 때문이죠.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에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집이 아니라 함께 웃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집을 잃을 수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께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어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요.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이것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집, 당신의 가족, 당신의 행복, 끝까지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나날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